연금술, 지인. 나는 서투르게 양파 껍질을 벗긴다. 그는 나의 옷을 벗긴다. 나는 양파를 깨끗이 씻는다. 그는 나의 몸을 씻겨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양파를 썰었다.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 둥근 구근 안에 들어있었다. 힘 뿌리며 수평선, 푸른 잎새, 달과 해. 노르스름한 꽃망울,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있었구나. 그 안에, 내 안에 천둥 번개가 치고 순간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는가. 그는 흙이 다 된 나의 가슴을 황금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시입니다.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사람이 먹고 하종호. 요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다 거둔대요. 새가 날아와 씨째로 낱낱 쪼아 먹지. 요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다 거둔대요. 벌레가 기어와 잎째로 슬슬 갉아먹지. 요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다 거둔대요. 나머지 내 먹을 만큼만 남는다. 네, 복습입니다. 3인칭 시점만 좀 볼게요. 시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만 보고 1인칭, 2인칭, 3인칭 소설과 좀 다르게 봐주세요. 1인칭 화자 중심으로 말하면 1인칭이라 하고, 또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 청자 중심으로 청자가 등장하면 2인칭이라 하고, 또 말하기 중심, 또 화제 중심이면 3인칭이라 합니다. 이 시에서는 조금 소설과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인칭에서는 화자 중심의 말하기고 화자와 청자는 숨고 3인칭만 나타나므로 정보 전달에 적합한 사실적 어조, 객관적 어조를 띠기 마련이다. 되게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죠. 네. 서사시가, 즉 서사적 구조라고 해주세요. 서사시는 좀 다른 문제니까. 되게 이와 같은 서사적 구조의 시가 되게 이와 같은 시점을 즐겨 사용한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듯이 말해야 되니까 3인칭 시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청자와 화자가 있는 게 아니라 3인칭 등장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3인칭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금술, 지인 이런 시는 될 수 있으면 좀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느끼려고 해봐요. 있는 그대로를 자꾸 느끼는 게 느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금술이 뭐죠? 연금술. 영어로 alchemy라고 하는데 여기 누구야 그 독일의 아주 독일에서 가장 괴테라고 하죠. 괴테.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지으신 분. 또 다른 유명한 소설이 아마 파우스트일겠죠. 파우스트. 파우스트에서 보시면 그 연금술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연금술이 뭐죠? 연금술. 뭐 불릴 연자에다가 세금자 쓰는 기술 술자죠. 그러니까 새를 다루는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술은 평범한 어떤 금속을 가지고 금이나 즉 귀금속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죠. 또 심지어는 뭐 좀 불로장생하는 약도 만들려고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실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귀중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 그러니까 불로장생하는 약은 영원한 것이라고 친다면 또 평범한 어떤 금속을 가지고 흔한 금속을 가지고 황금을 만든다. 이것도 귀중한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술이라는
이 단어를 이 연금술이라는 제목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줄 한 줄을 음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서 이 의미들이 천차만별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선 뭐 제 관점에서 좀 말씀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독자 자신의 관점에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나는 서투르게 양파 껍질을 벗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1인칭 시점이죠. 이렇게 1인칭 시점. 나는 서투르게 양파 껍질을 벗긴다 라고요.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세요. 그는 나의 옷을 벗긴다 라고요. 그는. 이게 이제 그는 양파 껍질, 양파를 그로 봐도 되겠죠. 만약 이 관계를 남녀 관계라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내가 만약 나라는 사람이 이건 이제 1인칭 시점이잖아요. 1인칭 뭐 소설로 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3인칭 시점이에요. 이건 또 소설로 치면은 어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냥 중심 인물을 시점이 그러니까 뭐죠? 관찰자의 시점이 어디에 도달하는가 그 도달 중심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시점은 그에게 머물잖아요. 그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3인칭 시점 이렇게 해주세요. 네, 만약 이게 소설이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버리죠. 3인칭을 관찰하는 1인칭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시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3인칭 해주시고 여기서는 나라는 사람이 시적 대상이기 때문에 1인칭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시점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양파를 상대방이라고 누군가 상대방. 그러니까 만약 나라는 사람이 여자면 양파는 남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긴대요. 그는 나의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데, 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네, 알아가면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알아갈 때 갈등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는 양파를 깨끗이 씻는다. 그는 나의 몸을 씻겨준다. 라고 해요. 네, 아주 투명해져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양파를 썰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양파를 썰었다. 라고 하는데, 그죠, 이렇게? 이걸 자꾸 해설해 드리기가 참 미안한데, 그래도, 그렇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삼으세요. 적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 독자마다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설하셔도 괜찮아요.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고 또 양파를 썰었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지금 제목이 뭐였어요? 연금술이라는 제목을 생각하셔야죠. 뭘 만들어요? 소중한 것을 만들죠.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황금을 만들듯이, 그죠? 흔한 금속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듯이, 그리고 불로장생 약을 만들듯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뭘 만들까요?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데, 그죠? 위로도 가끔 해주고, 네, 그렇게 살아가요. 그 둥근 구근 안에 들어있었다. 여기서 좀 전환이 일어나죠. 이게 그 둥근 구근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둥근 구근, 양파 덩어리를 말하죠. 그 양파 덩어리. 그러면서 덩어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대요. 뭐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 들어서 하나의 구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의 구군이 된 거예요. 그 대추 하나 안에 그런 시가 있었죠. 대추 하나에 뭐 번개도 들어있었고 어둠도 들어있고 햇빛도 들어있었다 하듯이, 그래서 대추알이, 그런 대추, 예쁜 대추 한 알이 생기듯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양파라는 둥근 구근 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둥근 구근이 생긴 거죠. 흰 뿌리며 날개, 수평선, 푸른 잎새, 달과 해, 노르스름한 꽃망울, 그런 것들이 그 둥근 구근 안에 들어있었대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있었구나. 그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낸 것 없는 줄 알았는데, 그죠? 살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나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순간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던가. 네, 삶의 과정이, 그렇죠. 그 연금술이잖아요. 뭔가를 탁 이뤄낸 거죠. 천둥 번개가 탁 치면서 뭔가가 탁, 연금술이잖아요. 황금이 만들어지고 불로장생의 명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런 어떤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해요. 순간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던가. 그때 그렇게 빛났대요. 그는 흙이 다 된 나의 가슴을 황금으로 만들었다. 네, 황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이게 제목. 연금술이라는 제목이 아니었으면 이 의미가 좀 애매모호해지겠죠. 그래서 제목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흙, 그러니까 그는 흙이 다 된 내 가슴, 그죠? 흙이 다 된 내 가슴, 그냥 무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알았는데, 아는 것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소중한 의미가 된 것이고, 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점이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범 삼아 보여준 거 있어요. 이 시라는 게. 이 시 참 멋지죠. 이렇게 연금술이라는 단어로 양파 껍질과 또 삶을 비유해서, 그죠? 삶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죠? 삶을 연금술로 만들어낸 어떤, 그죠? 그러니까 삶의 연금술이죠. 삶, 인생의 연금술로 어떤 양파 덩어리가 생기듯이, 그 구근이 생기듯이, 그 안에 또 모든 것이 들어서 하나의 구금이 생기듯이 그렇게 소중한 의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마치 연극 대본 같죠. 이렇게 연극 극본 같아요. 자, 봄이 오던, 이 제목이 뭐예요? 봄이 오던 날의 대화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볼래요? 남자, 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자, 그건 나도 그래. 남자, 나무를 봐. 여자, 봄이 오려나 봐. 벌써 봄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시적 의미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봄이 오던 날의 대화라고 하는데, 봄이 오는 날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연극이나 영화, 뭐, 또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풍경이라든가 풍경시 같은 것, 그런 연극, 영화, 풍경시, 이런 형태의 어떤 시는 보이는 대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기. 이제 연극이나 영화는 보여주기죠. 그리고 풍경도 보여주기죠. 이런 보여주기 형태의 어떤 시는 보이는 대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다 뭐예요? 3인칭 시점을 사용하죠. 3인칭 시점. 네. 자, 서술자가 3인칭을 관찰하는, 서술자의 시점이 어디 가서 머물러요?
3인칭 인물에게 가서 머물죠. 여기가 이 시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에게 머물잖아요. 이런 것을 3인칭 시점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조가 어때요? 담담한 어조를 쓰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어조, 담담한 어조, 이런 언어의 형태를 씁니다. 네, 다음 시 볼게요. 몇 시나 됐소. 시계가 얼었어요. 젊은 양반이 너무 오래 바깥에 있었군. 끈이 좀 잡힙니까? 난 눈이 멀었소. 마음이 얼었겠지요. 놀라지 마시오. 마음이 얼었으면 볼장 타본 거요. 어서 몸 녹일 때를 찾아야 할 텐데. 몸 녹일 때 나는 팔이라도 어디 좀 붙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네, 허공입니다. 감태준 시인의 허공인데, 이 허공인데, 마치 이 경우는 누가 누군지 좀 아주 애매모호해요. 네, 등장인물이 구체화됐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치 연극처럼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3인칭 시점이죠. 둘 다. 화자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3인칭 시점인데 좀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3인 이렇게 그 소설로 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냥 시니까 3인칭 시점으로 하시고요. 굳이 소설로 따져보자면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 즉 작가가 3인칭을 바라보는 시점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굳이 따져보자면 이제 지금 몇 시나 됐소 하고 물어봐요. 시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시간이 몇 시나 됐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시계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얼었다고 하니까 시계가 얼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얼었어요 하는 거는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 허공과 어떤 새의 대화예요. 새가 몇 시나 됐소. 새가 시간을 모르는 걸로 봐서 바깥에 못 나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허공이 대답해요. 시계가 얼었어요. 라고. 네. 허공은, 새는 새장에 갇혀서, 그죠? 그래서 시간을 모르는데, 허공은, 자유가 있지만, 시계조차 얼만큼 그 자유로운 세계는 아주 매섭고 추운 세계죠. 아주 추운 세계, 시계가 얼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새가 저 실내에 있는 새장에 있는 새가 말하죠. 젊은 양반이 너무 오래 바깥에 있었군. 끈이 좀 잡힙니까? 나는 눈이 멀었어. 이게 이제 새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젊은 양반이 너무 바깥에 오래 있었군.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오랫동안 지내버리니까 시계가 얼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새가 하는 말이죠. 끈이 좀 잡힙니까? 그러니까 끈이 없으니까 새는 끈에 묶여서 새장에 갇혀 있으니까 몸이 따뜻하고, 네, 그런데 마음은 춥겠죠. 근데 나는 눈이 멀었어 라고 말해요. 이 그런데 이제 자유를 붙잡고 있는 끈이 없어서, 예, 몸이 춥죠. 마음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그런데 새는 나는 눈이 멀었어 라고 말해요. 바깥 세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새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허공은 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묶여 자유를 좀 제한받아야 몸이 따뜻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이 이렇게 말이요. 마음이 어렵겠죠. 세상에서 자유가 이제 마음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몸이 따뜻하겠지만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마음이 얼었으면 볼장 다 본 거요. 이게 이제 허공의 대사죠. 이렇게 마음이 얼었겠죠. 놀라지 마시오. 마음이 얼었으면 볼장 다 본 거요 라고 말합니다. 네, 누구 신세가 더 좋을까요? 자유롭지만 춥게 살 것인가? 자유는 억압받지만 따뜻하게 몸이 따뜻할 것인가? 마음이 따뜻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서 몸 녹일 때를 찾아야 할 텐데 지금 새가 허공에게 하는 말이에요. 허공한테 이 몸은 허공 몸이죠. 새가 허공한테 네 몸 녹일 때를 찾아야 할 텐데 어떡하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녹일 때? 라고 허공이 말하죠. 몸 녹일 때 나는 발이라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 예, 발이라도 좀. 그러니까 허공도 어떻게 보면 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발이라도 좀 이렇게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새는 주둥이죠, 주둥이, 부리. 새는 부리가 따뜻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좀 발이 따뜻해야 되죠. 그래서 좀 이 발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우면 몸이 고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편안할 수만은 없어요. 마음이 자유로우면 몸이 고단하고, 몸이 자유로우면 마음이 또 고달프겠죠. 거꾸로 말했나요? 마음이 자유로우면 몸이 추워요. 이렇게 몸이 춥죠. 근데 이제 몸이 자유로우면 몸이 또 묶여 있으면 마음이 또 춥겠죠. 반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 보겠습니다. 제목이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사람이 먹고. 네, 하종호 시인의 시입니다. 어디선가 본 건데, 배추 같은 것을 이렇게 농약 같은 걸 안 하면서 심어놨는데, 벌레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편말 같은 거 탁 말뚝 박아가지고, 벌레야 이놈아, 이 배추는 내가 가꾸는 것이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써놔요. 그런 거를 어디서 봤어요. 그 비슷한 느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사람이 먹고. 자, 한 아이가 물어요. 이렇게 씨 많이 뿌리면 이 여성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모르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이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거둔대요? 새가 날아와 씨째로 낱낱 쪼아먹지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다 거둔대요? 거둔다고 해요? 하고 묻고 있잖아요. 다고 해요가 대요죠. 다고 해요. 거둔다고 해요? 이렇게. 네. 뭔가 전달하듯이 묻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새가 날아와 씨째로 낱낱 쪼아먹지. 네, 뭔가 한 사람은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다 거둔대요? 하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기어와 입재로 슬슬 갉아먹지. 만약 배추라면 배추씨 뿌려놓으면 새가 와서 씨앗째로 먹고, 그 다음에 배추가 좀 성장하니까 잎을 벌레가 기어와서 슬슬 갉아먹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요. 요렇게 씨 많이 뿌리면 누가 다 거둔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너 먹을 만큼만 남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뭐뭐 한다고 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태도는 마치 어린이가 어른한테 질문하는 것 같죠. 뭐뭐 한대요? 이렇게 좀 여성적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 좀 모호해요. 이렇게 화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화자일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화자일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시점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대충, 최대한 객관적인 느낌이 이렇게 좀, 담담한 어조잖아요. 담담한 어조니까 3인칭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인칭일 수도 있죠. 1인칭과 3인칭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3인칭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좀 읽기가 편합니다. 좀 어조도 담담해지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묻고 있고,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하는 어투로 봐서 좀 여성적 어조 같기도 하고, 어린이 어조 같기도 하고, 그냥 좀 친근한 어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답하는 태도는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남성적 어조 같기도 하고, 어른의 어조 같기도 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아는, 즉 인생을 깨닫고 있는 어떤 좀 내공이 있는 그런 노인의 어조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이건 이제 노인과 아동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동이 어른한테 묻고 있다, 노인에게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삶의 진리를 깨달은 정도면 좀 노인 정도 돼야 되겠죠. 마치 천진난만하게 묻는 사람으로 설정하려면 좀 어린이가 좋겠죠.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인생의 깨달음 또는 뭐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 뭐 우주의 이치 이런 거를 좀 가르치듯이 시를 쓰게 되면은 뭐 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너무 교만하다, 거만하다, 좀 오만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어린아이가 질문을 하고 또 노인이 대답을 한다라고 이 시에서처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오해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서적 거리를 좀 뚝 떼어서 담담한 느낌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 시가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예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상처를 위하여와 함께 또 다른 작품들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